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칼바람이 매섭네요. 칼바람이 능선을 채찍질하는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 갔다가 거실에 나와 창밖을 내다보는데 새벽잠 없으신 시모가 나오셔서 통창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셨나 봅니다. 오늘 새벽에요. 저를 보시고 흠칫 뒤로 물러나시다가 엉덩방아를 찍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놀래라. 아휴, 나는 너만 보면 간이 쪼그라든다. 귀신 산발을 해가지고 그 머리 좀 어떻게 하던지 내가 그냥 가슴이 다 떨려. 어머님은 참. 저는 시어머님과 같이 살아요. 효부라고요? 아닙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하늘로 떠받들고 사는 형국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모께서 자기 외아들 바라보시고 외아들과 한치도 떨어져 살 수 없으실 것 같으니까 같이 살자고 하셨고 저를 단단히 잡아놓으시려고 같이 살자 하셨겠지만 저는 애초에 그런 게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해서 어머니랑 합가해서 같이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녀 일남으로 자랐어요. 둘째입니다. 친정에서는 저를 반은 도른년 취급을 하셨죠. 그럴만하죠. 학교 다닐 때 등교하려고 현관문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교복 치마를 안 입고 집에서 입는 파자마를 입고 나갔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메고 또 인사를 하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방에서는 대꾸도 안 하세요. 저를 아시니까요. 나갑니다.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다시 내려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색 파자마로 갈아입고 나간 것입니다. 이건 그냥 건망증 비슷한 똘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현실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넉넉히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타인들에게 주니까 반은 도른년이란 소리를 하시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 이때 담임쌤은 저를 보고 너같이 맑고 초롱초롱한 눈에 제정신을 차리고 살면 얼마나 사람이 돋보이겠냐?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 넋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약간 4차원이라고 해야 하나?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랬나 봐요. 친구들이나 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는데 밥 먹는 시간은 늘 칼같이 지키던 저. 위가 자가 많이 먹지는 않는데 먹는 걸 즐기거든요. 저는 쌀밥에 참기름만 발라 먹어도 그게 그렇게 꿀같이 맛있습니다. 먹는 게 좋아요. 수업 시간에 실컷 졸다가 밥을 먹을 때는 초롱초롱하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놀리죠. 밥 먹을 때만 맑고 초롱초롱하다고 약간 야지를 놓는 건데 저는 그다지 섭섭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먹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 같고 세상에 존재하는 맛있는 음식을 다 맛보라고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야지를 놓은 친구들은 헉 하는 표정으로 봅니다. 무안주는 소리를 해도 삐치는 기색 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만사에 늘 이런 식이니까 친구들은 저를 맑은 눈의 광인으로 불러요. 그런 별명으로 불릴 때 제가 그 별명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보는 일은 없었어요. 제 생각에 저는 제가 하나도 안 이상했거든요. 친구들이 광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걸 신경 쓸 것 같으면 제가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불리지를 않았겠죠. 한마디로 속세에 세상사에 그닥 관심이 없었죠. 저는 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면이 오히려 신비감을 부추겼나 봐요. 이런 기질에 공부를 못했다면 왕따였겠지만 이상하게도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것 치고는 사회성도 좋고 또 집이 부자라 잘 입고 다니고 돈도 잘 쓰고 공부도 잘하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주위에는 늘 친구들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안 가렸거든요. 공부 못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부자이네, 반대이네, 예쁜 친구, 못생긴 친구 이 구별을 안 두었는데 특별히 제가 박애주의라서가 아니라 세상사에 관심이 없으니 그렇게 친구들을 구분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늘 사람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학도 한다 하는 최고 대학에 무난히 입학을 하고 대학을 가서 남들 다 하는 미팅 소개팅도 안 했어요. 왜냐고요? 늘 애인이 있었으니 미팅 소개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좋아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애들이 목을 매서 연애를 한 거였어요. 남녀 연애에서 남자들 애를 태우는 게 무심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비감과 무심함이요. 다른 여자애들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늘 카톡을 하고 남자의 모든 걸 알아야 하고 그 상대방의 하루 일상을 꿰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늘 남자친구들을 들들 볶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정남이 떨어져 하고 처음 연애할 때야 좋으나 시간이 갈수록 여자들의 실증을 내고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성들의 특성상 남자친구를 올가매려고 하는 건 지구가 생겨난 이후 늘 같았는데 저는 그 반대거든요. 지금 남편이랑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네요. 대학 3학년 때 저를 마지막으로 쫓아다니던 남자애가 저의 무심함에 지쳐서 떨어져 나간 후 애인이 없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 제가 안타까웠는지 과 선배가 자기 사촌 동생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게 지금 남편이에요. 남편은 군대 제대 후 복학도 마치고 최고 엘리트 코스들만 들어간다는 모 대기업 기획실에 입사한 직후로 만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게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다 자기 코 밑으로 보이는 건방이죠.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소개팅 날 첫눈에 제가 너무 예쁘니까 남편이 갈비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을지로에 있는 모 냉면집 겸 갈비집이요. 갈비를 양이 작아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말도 없이 적은 양을 꿀같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게 예뻐 보였나 봐요. 그런데 제가 먹다가 말고 손으로 발가락 사이를 긁었나 봐요. 뜨아, 사실 그거 집에서는 다들 잘하는 거잖아요. 발가락 사이 떼 긁어내는 거요. 학교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알게 되어 사귄 남자친구들은 저의 그런 모습에 익숙해하고 아무렇지 않아 해서 그게 그렇게 뜨악하는 일인 줄 관심도 없었는데 남편은 저의 그런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져서 갈비 먹고 데려다 주지도 않고 바로 빠이를 했습니다. 물론 연락처는 갈비집에 가기 전에 주고받았죠.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자기 사촌에게 전화해 막 신경을 냈나 봅니다. 뭐 그따위 여자를 소개시켜 주냐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엽기적으로 보여도 과 대표고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고 인간성 최고고 친구들 많은 게 그걸 증명하고 집도 부자고 사차원적인 행동을 하고 말하는 거 빼고는 나무랄 데 없는 애. 남자들이 모두 그 애랑 사귀지 못한 달인데 네가 싫다고 해도 그 애는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고. 개강 즉시 학교 가서 손가락만 까딱해도 남자애들이 트럭으로 몰려온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신이 뛰어나게 잘생긴 거, 자기 스펙 좋은 거 믿고 제가 당연히 연락할 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1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그래도 연락이 없으니 안달이 나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덤덤하게 대했거든요. 이때부터 이 남자가 엄청나게 안달을 내기 시작하더니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지금 안 잡으면 다른 남자한테 넘어갈 것 같은 그 호전성이 발동되어서요. 엽기적인 행동 하나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또 무심한 제 태도가 신비감을 충족시키면서 회사나 주위의 그 예쁜 다른 여성들이 눈에 안 보이고 저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제가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카톡을 보내는 건 남편이고 저는 하루에 한 번도 답장을 안 해주니 이 남자 연애 3년째 접어드니 결혼하자고 목을 매더군요. 사실 사귀고 얼마 안 되고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지만요. 까짓거 목을 매고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카페에서 들어 눕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무엇보다 한 달에 3번은 갈비 외식을 시켜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각서까지 쓰는데 약속을 안 해줄 수 없어서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가기로 했을 때 남편이 데리러 왔고 가는 길에 꽃집에를 들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꽃을 좋아하는데 사가면 좋아할 거라고요. 무심한 제가 시댁에 사갈 과일이나 그런 걸 사갈 리 없는 걸 아는 친정엄마가 미리 와인 2병을 사주셨거든요. 와인과 꽃을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화려한 분이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주, 노초, 파, 남, 보 색을 맞추어 꾸미셨는데 완전 공주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천리 깊고 칼춤 추는 무당과에 더 가까웠지만요. 제가 안겨드린 수선화와 수선화 바구니를 품에 안으시더니 대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외시더군요. 그 낯설고 닭살 돋는 느낌. 남들은 소름 끼치겠다고 하겠지만 제게는 닭살 돋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짜 무당이 큰 나무 밑에다 꽃을 주릉주릉 지나가는 사람이 걸어놔줘. 개에다 갖다 놓으면 애들이 그걸 갖다 집어다가 쥐 머리에다 꽂아. 돈 들어오라고 머리에다가 꽃을 꽂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 대신 죽는 걸로 치는 게야. 이런 무당 주문이 더 어울릴 것 같은 분위기랄까요. 어쨌든 예비 시어머니는 김춘수의 시인이랑 꽃이란 시의 한 대목을 외셨어요. 그러시더니 어서 오라고 반가운 척 맞아주시는데 만삽 무신경한 제가 느끼기에도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반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이면 많이 각오해야 할 거라고 주위에서들 미리 이야기해 주었고 동시에 하긴 너 꺾을 사람은 세상에 드물지. 넌 왠지 걱정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뭐 제가 기가 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성향의 드센 사람도 누를 수 있는 무신경함을 장착한 똑똑함 때문이겠죠. 멍청하고 무신경한 거와 똑똑하고 무신경한 거는 틀리니까요. 시모가 준비하신 스테이크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가족관계나 어릴 때 자라온 이야기, 지금 사회초년생인데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걸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요즘 아가씨들 누가 25살에 결혼을 하려고 하냐며 저를 한심하게 보시더군요. 보시더니 갑자기 이마를 찌푸리시더니 인상을 그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른 어려운 줄 모르는구나. 어떻게 장내 시어머니랑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이야기를 듣는 게냐? 어른이 말씀을 하시면 눈을 다소곳이 아래로 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아챘습니다. 제가 평소대로 사람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머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걸요. 남편이 그때 거들어주더군요. 엄마, 얘는 원래 이래요. 뭐 특별히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말을 주의 깊게 열심히 듣는 게 이렇다는 걸로 이해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모께서 대뜸 이런 모자란 녀석. 결혼도 하기 전에 지 아낙 편드는 게야? 자고로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 편들고 집사람은 베개님 머리 송살하고 이부자리에서 다독이는 것도 모르고 아이고 이놈이 하시고는 제게 그러시더군요. 너 못 배워도 한참 못 배웠다. 눈 얼른 밑으로 못해? 아휴, 눈 크기도 보통 애들 2배나 되는 게 그렇게 똑바로 장내 시모 눈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야? 너 지금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응?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나도 눈 크기는 너 못지않아. 왜 이래 이거? 하시면서 눈을 부라리시는데 왜 그렇게 웃기던지요. 순간 저는 빵 터졌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제가 절절 매기는커녕 대굴대굴 구르니까 시모는 기분이 더욱 나쁘셨나 봐요.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눈알 희번떡이는 것도 그렇고 혼나도 무서워하기는커녕 어려운 줄도 모르고 시댁 거실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말이야. 너 보통 기가 센 애가 아니구나. 그래, 어디 하고픈 대로 해봐라. 어디 네가 기가 센가 내 기가 더 센가 앞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 거 보니 결혼을 불허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 조건이 마음에 드셨으니 오라고 하셨고 남편 마음이 절절한 걸 아니 또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무엇보다 시댁은 남편 조건 하나 좋은 거 외에는 겨우겨우 44평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고 재산이란 것도 없는데 저희 친정은 막강했으니까요. 사실 결혼은 남편이 하자고 졸랐지만
집은 저희 집에서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남편 자존심상 전세 대출 받아서 자기가 갚아 나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우리 부모님은 원체 너그러우시고 그 많은 재산 자식들에게 안 쓰고 가면 누구에게 쓰겠냐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세 대출 받을 필요도 친정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시모가 살고 계신 아파트로 들어갔으니까요. 시모께서 같이 살자고 하셨거든요. 요즘 시모랑 같은 집에 사는 거 새 신부들도 싫다 하겠지만 시모 자리가 더 싫다고 한다. 누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겠니? 하지만 나는 내 아들 24평짜리 전세에서 사는 꼴 못 보고 너 지금 스테이크 접시 옮기는 거 보니 집에서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여본 솜씨 같은데 맞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 세수나 할 줄 알고 커피나 내릴 줄 알고 계란 후라이만 할 줄 안다고요. 시어머니는 탁 무릎을 치시더니 겉봐, 내가 보기는 잘 보지? 그런데 거기다가 내 아들을 맡겨? 내 아들은 내가 버릇을 그렇게 들여놔서 새벽에 일어나 밥을 먹고 출근해야 하고 위장이 워낙에 약해서 밖에서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두 끼만 먹어도 탈이 나는 애야. 그런 애를 너한테 맡겨? 내 자식 죽일 일 났니? 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의견을 물으시는 거예요. 같이 살면 직장 다니는 네가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없다고요. 집에서 부딪힐 일은 아침 잠깐,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두어 시간뿐일 텐데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누구랑 한 집에서 사는 자체가 늘 아무렇지 않고 무심한 성격 탓에 잘하면서도 식구들 형제들과 큰 소리 한 번 안 났던 사람이라 별 무리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후 아침 저녁 남편 밥 챙겨야 하는 게 제일 고민거리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들어와서 살겠다고 대답드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쳐다보는 눈길은 하트가 마구 쏟아지는 그 눈길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 외아들로 자라서 자기 엄마를 떼어놓고 장가가기도 자기도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날 저를 데려다주면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 내가 앞으로 자기를 3배는 더 사랑할 거야. 고마워. 우리 시어머님은 옛날에 유명했던 엽기적인 시어머니를 다룬 올가미 같은 시어머니 캐릭터는 아니셨어요. 단지 자기 자식이 너무 소중해 자식을 제대로 안 챙기는 며느리가 밉살스럽고 또 아들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는 자기 아들을 좋아하는 게 별로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못 견디시겠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각자 출근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감사하게도 시모께서 알뜰히 차려주신 따신 국하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하게 돼서 반찬 솜씨 없으셨던 친정 엄마와 달리 정말 혀 빼물고 음식을 잘하시는 시모의 반찬을 맛보니 천국이었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제가 시모의 요리를 맛보니 이건 너 결혼 너무 잘한 걸까? 싶었죠. 시모는 자기 아들 먹으라고 해놓은 반찬을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 꼴보기가 싫으셨나 봅니다. 오죽하면 양념게장을 자기 아들 혼자 먹을 때만 내놓으려고 냉장고 깊숙이에 숨겨두셨는데 먹는 거 찾아내는 데는 귀신인 제가 찾아 먹으니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말도 못하겠고 약 올라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약 올라 하신다고 제가 그런 거에 신경 쓸 사람은 아니고 눈치를 준다고 눈치 볼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10번 문자 보내면 한두 번 겨우 답을 하던 아들이 제게는 불타는 카톡을 하는 걸 안 후에 제가 더 얄미우신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한 방을 써도 남편의 카톡질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나 일을 하면 그거에 빠져서 다른 일은 신경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한 사람을 그렇게 일일이 카톡 답장해주고 그러는 것도 웃기고요. 그래서 10번에 한 번 답을 해줄까 말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했더니 남편은 방에 밖에서 나오지도 않고 시모는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며 째려보시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아들 카톡 10번에 답을 한 번도 할까 말까야? 응?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서
네 손가락에는 금태를 둘렀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럼 부부 사이에 사사로운 것까지 시모가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등을 보이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고 남편을 흔들었더니 남편이 획 일어나더니 당신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하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연애할 때도 주위에서 친구들이 말하더래요. 보통 여자가 더 많이 연락하고 별 시답지 않은 소리, 예를 들어서 점심 뭐 먹었다까지 일일이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수다 떠는 게 여자들인데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야 정상 아니냐고. 네 여자친구는 좀 이상하고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서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은 그래야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결혼해서 신혼 때 와이프가 하루에 10번은 넘게 카톡질을 해서 귀찮았고 바빠서 대답 안 해주면 그걸로 또 며칠 삐져있는 게 신혼 때 와이프들인데 네 와이프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기는 오늘 12번 카톡에 대답을 한 번도 안 하는 저한테 너무 서운해서 딱 살기가 싫더래요. 제가 그래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머니께 다 말씀드린 거야? 했더니 우리 모자 사이에 비밀은 없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운 없이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코치코치 깨물으셔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얼른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아무리 별종 며느리라도 시모께서 화가 나 계시고 시모께서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걸 아는데 방에 있을 수는 없어서 나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아직 한참 잘 시간인데 누가 방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비몽사몽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일어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발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시모셨어요. 시모께 일으켜져 거실로 나가니 오늘부터는 네가 밥을 해먹고 나가. 그리고 내 아들은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다. 내가 무슨 열시모 상을 타겠다고 며느리 아침밥을 꼬박꼬박 차려다가 바칠 일 있냐? 하시는 겁니다. 얼떨결에 제가 개수대 앞에까지 끌려가서 멍청하게 서 있으려니 한번 아래 위로 째려보시면서 도대체가 무슨 생각이 있는 물건이래야지. 시집와 이날까지 지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 쌀이라도 씻는 걸 봤으면 서쪽에서 해가 뜨겠다. 응? 만판이야 만판. 해주니깐 당연한가 보다 하고 이건 두고 보자니 그냥 한이 끝이 없어. 아? 제가 일부러 죽을 만들려고 했다면 제 성을 갈 겁니다. 뭘 할 줄 알아야죠.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쌀 물량 검색이라도 했으면 됐으려만 그렇게 할 생각도 못하고 시모께서 이미 밥솥에 담아둔 쌀이 물컵으로 1개 반쯤 되고 나니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되겠지 하고 밥솥 3분의 2는 되게 물을 부어서 밥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꼭지를 돌리니 닫혀지고 취사를 눌렀습니다. 예쁜 여자 목소리로 백미, 취사가 시작됩니다. 하니까 오, 반은 됐구나 싶어서 신이 나서 거실 소파에 가서 드러누워 잠이 들어버렸어요. 신나게 자다가 말고 저는 잠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마상에나. 시어머니께서 빽 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앉았더니 밥솥을 들고 제 앞에 오셔서 제 코앞에 들이미시는 겁니다. 너 이걸 지금 밥이라고 한 거냐? 잠결에 들여다봤더니 밥이 아닌 죽이 됐더라고요. 그날 아침 우리는 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속이 상해서 어머님께 저는 진심으로 밥을 안 쳤어요 어머니. 물량을 알려주셨으면 안 그렇게 되죠. 물을 그만큼 부어야 되는 줄 알고요. 시어머니가 수저를 탁 놓으시더니 자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한 번 치더니 아이고 훌륭하시오.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건 또 어찌하셨대? 왜? 그냥 맨살로 취사를 누르시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앓으니 죽는다 죽어. 내가 해먹고 말지. 귀한 내 새끼 죽을 먹여 보내느니 내가 하고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모께서 만드시는 이런 줄다리기는
늘상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보니 시모께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코다리 무침을 해놓으셨더군요. 한상 그득하게요. 그러나 그 코다리는 제 최애 반찬이기도 해서 밥을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그림 같은 젓가락질을 보시는 얼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무리 무심한 저지만 불타는 듯한 시모의 눈길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뜨뜻한 배춧국하고 잘 익은 총각무에 맛있게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나날이 살이 포동포동해져 갔고요. 시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은 많지만 그 대표적인 게 옷 문제입니다. 시어머님은 모자부터 양말까지 색깔 맞춰 입으시는 게 취미이신 분이고 저는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은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외모에 무신경함이 싫으셨나 봐요. 아니, 돈이 없는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너가 그렇게 막 입고 다니면 그 욕 누가 먹는 게야? 나하고 네 남편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 여자는 옷하고 머리 모양이 날개라는 말도 못 들어본 거야? 안 되겠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너 나 좀 따라 나가야겠다. 하셔서 토요일 아침 먹자마자 어머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긴 머리였거든요. 남편은 제 탐스럽고 윤기나는 긴 머리를 좋아했는데 어머님은 그 긴 머리를 확 잘라버려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미장원에 가서 저를 앉혀놓으시고 담당 선생님께 커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은 60대 후반 아줌마셨는데 아이고, 아니,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탐스러운 긴 머리를 팔아서 쌀을 사야 하는 집도 아니고 이 예쁜 머리를 왜 자르게 한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싫기도 했지만 뭐 평생 긴 머리였으니 짧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말 저 말 필요 없고 장화 홍련 같은 저 긴 머리 좀 어떻게 해줘. 확 다 쳐내. 응? 확 다 쳐내면 내 속이 시원하겠어. 아침 저녁으로 저 귀신 산발 같은 머리치만 보면 먹은 게 체한다니까. 헤어 디자이너께서는 제가 0커프 확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잘라도 되죠? 진짜 잘라도 되죠? 후회 없으시죠? 저는 그렇게 하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가 웅큼웅큼 잘려나가자 저는 왠지 모를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래서 여자들이 커트를 하고 머리를 짧게 단발로 하는구나. 머리밑이 시원하고 가벼운 게 뛰어서라도 지구 끝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눈을 감고 그 쾌감을 즐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내내 긴 머리라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를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진작 짧은 머리를 안 했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과 옆에서 다른 사람 머리를 해주는 다른 선생님과 파마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아줌마,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탄성을 지르는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와,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배우 같다. 맞아. 오드리 헵번하고 똑같다. 저는 오드리 헵번이 누군지도 모르고 로마의 휴일이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나 우선 제가 짧은 커트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것은 알겠더군요. 목선이 더 길어 보이고 얼굴이 더 작아 보였으니까요. 큰 왕방울 눈은 2배로 커 보이고 무엇보다 꼭 여고생 같아졌습니다. 거울 너머로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시어머니는 왠지 망연자실한 표정이셨어요. 원장님은 미장원 안에다가 액자에서 걸어두신다고 연신 제 사진을 찍으시는 와중에 신경질적으로 돈을 계산하시는 시어머님은 빨리 가자고 저를 잡아 끄시더군요. 아유, 뭔 사진을 찍는다고 이 난리야. 정신 사납게. 시어머님은 차에 타자마자 차 안에서 제 운전에다 대고 신경질을 부리시는 겁니다. 너는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운전을 팔로 하는 거냐? 지금 브레이크를 몇 번이나 밟는 거야? 어? 아휴, 속 메스꺼려 죽겠다, 야. 너, 나 속 메스꺼려 죽으라고 일부러 자꾸 브레이크 밟는 게야?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이래저래 속이 뒤집어지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는 남편의 얼굴은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긴 머리만 예쁜 줄 알았는데 머리가 짧으니 꼭 여고생 같은 게 너무 귀엽다고요. 그 기색을 살피는 어머니 속은 더 뒤집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일요일은 잘 쉬고 월요일날 퇴근하고 왔더니 시어머니 머리도 제 머리 모양 비슷하게 변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대뜸 저에게 다음 주 토요일에 고모님들을 초대해 저녁을 먹을 생각이니까 반찬은 냉장고에 다 준비해둔 거 꺼내고 생태탕 끓여둔 거 데우고 지난번에 알려준 방법으로 굴비나 구워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시장에 가셔서 홍어무침을 사오시겠다며 나가시더군요. 어머님, 고모님 2분, 남편,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굴비를 5마리를 구웠어요. 고모님들하고 1층 로비에서 만나셨는지 3분이 같이 올라오시고 밥도 지난번에 배운 대로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차려둔 밥상을 보더니 남편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더군요. 이야,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시어머님이 식탁을 보더니 뒤집어지시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거리야? 너 지금 있는 집에서 시집 왔다고 티내는 거야? 이게 무슨 행운보따리야?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소파에 앉으시다가 말고 2 고모님이 놀라셔서 쫓아오시더군요. 언니 왜 그래요? 왜? 뭐예요? 어? 작은 고모님이 상을 보시더니 굴비를 보시고 픽 웃으시는 거였어요. 제가 아무리 무심하고 둔한 사람이라도 작은 고모님이 굴비를 보고 웃는 거는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는데 굴비가 뭐가 어쨌다고 웃으시는 건지는 짐작이 안 되었어요. 노릇하게 잘 구워졌고 누나를 파먹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유, 너 굴비를 무슨 5마리나 구웠어. 이 비싼 걸. 2마리만 구워도 5명이서 뒤집어 쓰지.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기가 막혀서 나는 네 남편하고 둘이 살 때 굴비 1마리 구우면 이틀을 먹었다. 응? 내 토막이 내서 네 남편 입에만 넣었다고. 아휴, 아니 니들 월급이 뭐 1,000만 원이나 되냐? 식구 수대로 1마리씩? 이 비싼 걸? 아휴 참 내 기퉁이 막혀서 살 수가 없네. 아유 언니 젊은 애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번은 모르고 그랬으니 다음엔 안 그러겠지. 응? 제가 아무리 살림을 모르고 무심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자 입은 입이 아니랍니까? 맛있는 건 당신 아들만 먹어야 되나요? 저는 어머님께 정식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제 의견을 처음 말씀드렸어요. 진지하게요. 어머님 여자 입도 입이에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음식 가지고 남녀차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 눈이 뒤집어지시더군요. 정식으로 말대답을 한 거는 처음이라서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게냐?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머님, 이거는 말대답이 아니고 제 의견을 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분위기는 썰렁해지고 우리 모두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어나 이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4차원 세상에서 살던 제가 생선 쪼가리 가지고 이런 분란을 만들고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낸 거죠. 저는 제 자신이 싫었고 또 저를 이렇게 만든 어머니가 싫어지려고 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은 말 한마디 안 주고받는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그 침묵을 깨고 시어머님이 낮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있는 집에서 시집을 왔어도 말이야. 그때 남편이 수저를 내팽개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군요. 아, 엄마, 어지간히 좀 하세요. 그깟 굴비가 뭐라고 한 말씀 하시고 또 하시고. 그리고 그게 있는 집에서 시집 온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어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수저를 벌벌 떠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울컥 울음을 터뜨리시고 고모님들은 더욱 당황해서 어머니를 달래시고 정말 엉망진창 식사였습니다. 한 이틀 우리 집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화요일 퇴근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와서 집옷으로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는데 누가 벨을 누르는 겁니다. 작은 고모님이셨어요. 마침 작은 고모부님 거리처에서 최상품 굴비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굴비로 사단이 난 이 집에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직접 가져오셨다며 활짝 웃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방글에 웃었습니다. 작은 고모님은 시집 가기 전에도 집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더니 정말 아름답고 재치 있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며칠 후 시사촌 동서가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작은 고모님 심부름으로 시사촌 동서가 인터넷에서 최상품으로 주문한 거라네요. 우리 집에 가져다 줄 생각으로요. 작은 고모님을 보면서 저도 이 다음에 저런 재치 있고 따스한 어른이 되리라 잠깐 생각을 했고 저도 매사에 좀 생각을 하고 살림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좀 풀어지셨다기로서니 그 가슴패기에 박힌 아픔은 빠지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이대로 물러나기에는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며칠 후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저는 바빴습니다. 다음날 회사 차원에서 하는 자선 행사에 내놓을 옷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입은 옷 말고 산지 얼마 안 되고 한두 번은 입었을까 말까 한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각 집에서 몇 벌씩 가져와 회사 구내식당 옆에서 직원들에게 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어린이들 있는 시설에 보내는 그런 운동을 우리 팀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자신의 옷을 20벌이 넘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멋쟁이답게 쓸만한 옷이 많았고 자기가 살이 쪄서 못 입는 게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시어머님 몇 년 전 사진하고 지금 보면 살이 찌기는 하셨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옷을 개서 내일 가지고 나갈 쇼핑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전날 어지러운 옷들 다시 정리하고 밥을 먹고 출근을 준비하면서 쇼핑백을 가득가득 들고 1층 주차장에 남편과 옮기는데 시어머님이 안방에서 쫓아나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 잠깐 있어봐. 나 지난주에 갯돈 탄 거 니네 이모부 사업이 쪼들려 이모한테 빌려주려고 챙겨두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야. 남편은 쇼핑백을 계속 챙기면서 어디 있겠죠. 찾아보세요. 저희 바빠요.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찾아보고 지금 이러겠냐. 내가 새벽에 밥하다가 생각나서 천정에 넣어둔 봉투를 꺼내서 내 지갑에 넣었단 말이다. 응? 내 지갑이 통째로 없어졌다고. 그러시더니 제 앞으로 슬금슬금 오시더니 너 왜 그렇게 서둘러?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응?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왠지 싫어서 시어머니가 싫어질 때면 웃어드리는 웃음을 맑은 눈으로 웃어드렸어요. 어머님 다녀올게요. 저 오늘 빨리 출근해서 행사 준비해야 돼요. 했더니 어머님은 지지 않으시고 제 팔을 낚아채시면서 너 그 짐들 다 내려놔봐 잠깐. 그리고 차에 가져간 쇼핑백도 가져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기분이 찜찜하고 이건 뭔가 잘못 걸렸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였어요. 이럴 때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시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제가 액션을 취하거나 하면 그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4차원적인 직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선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제 가방도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남편도 이 상황을 직감했는지 얼더군요. 사실 결론이 누구 잘못으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입을 여는 건 경솔한 행동이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달려들어 제 짐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역시나 예감은 무섭다고 작은 쇼핑백 면티 넣은 데서 어머님 지갑이 나오더군요. 저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면티 넣은 작은 쇼핑백은 제가 새벽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잘 아는데 면티 3개만 들어있어야 맞는 거거든요. 오지게 걸려든 거죠.
어머님은 지갑을 꺼내 남편 앞에서 흔드시며 이것 봐라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경식아,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 짓은 못 참겠다. 세상에 집에다가 생도둑을 키울 수는 없잖느냐. 아니 부잣집 딸이 있는 집에서 시집와서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야 하시는 거예요. 당신 무슨 말이라도 해봐. 말해봐. 이게 뭐야?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뭐긴 뭐야. 당신이 보고 있는 대로야. 순간 남편이 제 뺨을 때리더군요.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존재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선은 출근해야겠으니 카카오 택시를 불러 짐을 옮겨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고 제가 맡은 그날 자선 행사 역할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날 퇴근하기 전에 월차를 내고 이삿짐 센터를 알아봤어요.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는 부모님 말씀에 갑자기 친정에 오고 싶어서 왔다고 하루 놀다 오라는 허락을 받아서 온 거라고 말씀드리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회사 근처 오피스텔 빈방을 바로 계약했습니다. 공실이라 입주 청소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가서 이삿짐 센터 사람들과 같이 제 짐을 빼서 옮겼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하고 시모는 말리지 않더군요. 팔짱을 끼시고 집 나가는 걸 바라보는 그 눈초리는 오만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는 게 다 싫었지만 저는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리고 제 삶을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짐을 옮기고 급한 살림살이를 인근 대형마트에서 사다가 배달을 부탁하고 저는 뜨끈한 갈비탕을 두둑하게 사 먹고 오피스텔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이혼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 말 저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그 해괴한 짓을 단 하나의 의심 없이 믿고 제 뺨을 때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이쯤에서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더 좋으리라 결심을 한 거죠. 시어머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이 다 참아도 참을 수 없는 게 있는 거거든요. 남편은 하루에 수십 건의 카톡에 구구절절하게 대화가 필요하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때린 것도 사과하고 자기의 경솔함도 사과하고 별의 별말을 다 했지만 여러분, 4차원적인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한번 틀어지면 그것도 무섭거든요. 우리 친정에서 제 남편이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 갔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가 저렇게 정신은 반은 외출한년같이 헤헤거리면서 웃고 뭐든지 오케이 오케이 해도 한번 울뚝 뺄라면 그거 아무도 못 말려. 자네가 조심해야 할 것은 늘 10,0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크게 잘못하면 그걸로 자네는 끝난다는 것만 알아둬.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를 끝까지 쫓아가 머리카락을 다 쥐어 뜯어놓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고등학교 때도 안드로메다로 놀면서 친구들의 무안에도 헤헤거리며 웃었는데 제 짝꿍이 조울증을 앓는 앞친구를 왕따시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제 짝꿍은 저와 유치원 때부터 단짝으로 11년이나 중마고우처럼 쌍맘처럼 붙어 다녔었거든요. 이 친구가 앞에 앉은 친구를 왕따시키는데 정말 철저하게 하더군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왕따를 시키다 못해서 친구 등에다가 너는 왕따 라고 포스트잇을 적은 걸 붙여놓는 걸 보고 저는 그 친구와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줄 제 성격이 아니었고 그 친구는 이유 없이 절교를 당하고 기어코 알아눕게 되었어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친하게 지낸 친구한테 이유도 모르고 철저한 절교를 당했으니까요. 급기야는 담임 선생님이 말리시고 그 친구 엄마가 우리 엄마까지 찾아와 화를 내어도 저는 그 친구를 안 받고 결국 그대로 고3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 안 보거든요. 남편은 급기야 알아누웠나 봅니다. 이대로 이혼당하는 게 너무 싫고 저를 잃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울더래요.
자기 엄마 앞에서요. 자기 아들이 앓는 게 심상치 않고 출근도 안 하고 일주일 사이에 살이 3-4kg가 확확 빠지자 시어머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안절부절을 하셨답니다. 그 와중에도 갯돈 탄 걸 빌려간 시모님이 남편 사업이 어떻게 될까 전보러 가는 데를 시어머님이 따라가셨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레줄레 따라가셨는데 심호부 점사가 그런대로 이번 고비만 어떻게든 잘 넘기면 무난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고 두 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박수무당이 우리 시어머니 뒷꼭지를 보고 그러더래요. 아유, 그 아줌마는 거 참 생긴 게 굴러들어온 호박덩어리를 그냥 내치는 팔자시구만 라고 하시더래요. 박수무당 생긴 것부터가 참 팔자 드세게 생기고 재수가 없어서 얼른 일어나려고 했다가 그 말에 뒷꼭지가 잡혀서 도로 주저앉으셨답니다. 이게 무슨 기분 나쁜 말일까 싶어서요. 앉았더니 아줌니, 집터에 지금 호박덩어리가 굴러나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물건 가져다 버린 거 있어? 있으면 얼른 다시 주워와 하더래요. 그래서 얼핏 제가 생각나서 제 생년월일과 남편 생년월일을 대면서 둘이 결혼을 시킬 생각인데 다른 데서 사주를 봤더니 너무 궁합이 안 좋아서 파혼할까 어쩔까 생각 중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사주를 들여다보시며 쌀알을 한 움큼 잡아 상의에 쫙 펼치던 박수무당이 그러더랍니다. 와, 이 여자 사주는 당신 조상의 영신이야. 당신네 집안 오대조 할머니의 영신이시었구만. 그 오대도 할머니는 맑은 눈과 명미남이 하늘에 닿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직간에 있는 쌀 항아리에 쌀알은커녕 보리쌀알 한 톨 구경할 수 없는 집안의 소녀러시지봐. 홀홀 단신으로 덜 떨어진 신랑을 공부시켜 과거 시험에 내보내 급제시키고 집을 천석 거두는 집으로 만든 그 오대조 할머니 영신. 이거 호박덩어리니까 꽉 잡아. 내치지 말고. 왜 이걸 반대해? 나중에 어떤 후회를 하려고? 라고 하더랍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카톡을 구구절절하게 37번을 넘게 하신 후에야 제 답을 받으셨고 제 오피스텔로 쫓아와 엎드려 비셔서 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1년, 시어머니는 저를 오대조 할머니를 보필하시듯 저를 모시고 사시죠. 제 파란만장한 결혼생활 겸 시집살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추운 겨울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이 험하구나라는 걸 자주 느낍니다. 특히 최근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스토킹 살인 사건. 예전에는 스토킹이란 단어도 없었고 그냥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한쪽이 좀 과하게 군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 여자가 보는 눈이 없네. 그런 남자를 애초에 안 만나면 되잖아.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왜곡된 사랑을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줍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되고 또 영원하다고 믿고 있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별을 생각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스토킹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토킹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모돼 상대방을 괴롭히다 못해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말죠. 저는 스토킹이란 말만 들어도 아직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습니다. 저 또한 너무너무 예쁜 사랑을 했고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사랑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이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칠지 구분하게 되죠. 하지만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신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은 2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제 사연을 듣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 남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아주 낡은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늘 꼬질꼬질한 모습이라 또래 친구들이 막 놀려대곤 했죠. 야, 너 거지지? 왜 가까이 가니까 완전 똥냄새 난다. 야, 거지, 우리가 좀 씻겨줄까? 하지마. 야, 잡어. 우리가 홀딱 벗겨서 씻겨주자. 야, 뭐하는 짓이야? 너네 선생님한테 이른다. 일러라 일러. 하나도 안 무섭다메롱. 그럼 우리 아빠한테 일러볼까? 야, 가자. 왜? 자기 아빠가 뭔데? 나도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다. 야, 쟤네 아빠 경찰이야. 빨리 가자, 빨리. 아빠가 경찰이다 보니 아이들이 절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아빠 덕을 아주 톡톡히 봤죠. 그런데 친구한테 이렇게 써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 피나. 나도. 아프잖아. 이리 손 줘봐. 괜찮다고. 집에 가서 그럼 꼭 약 발라? 그리고 앞으로 쟤네 너 괴롭히지 못할 거야. 상관하지 마. 나는 진영이야. 너 전화 갔지? 이름이 뭐야? 그 아이는 제가 이름을 묻자마자 도망가 버렸고 저는 그 남자아이가 왠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빠, 우리 학교에 어떤 애가 전학을 왔는데 좀 이상해. 뭐가? 옷도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얼굴에 상처도 되게 많아. 그리고 저번에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도와줬는데 오히려 화내고. 이상해 진짜. 윗마을 판잣집에 누가 새 들어왔다던데 걔인가 보다. 서울서 왔다고 하던데. 근데 얼굴에 매일 멍이 들어서 온다고? 응,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 영희가 그 친구한테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아니야. 맞구만 뭘. 아니야, 아니라고. 솔직히 철수가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철수를 놀려대도 전 이상하게 철수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 아이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알고 싶었다고 할까요? 전 철수가 뿌리치려 해도 철수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너 집에 안 가고 뭐해? 신경 쓰지 말고 너 가던 길 가. 에이, 내가 동네 구경시켜줄까? 너 서울에서 왔다며? 나 서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바보, 서울도 모르냐? 야, 서울 안 가보면 다 바보냐? 너 왜 웃어? 서울도 안 가본 바보. 야, 너 가만히 안 둬? 저는 저를 놀리는 철수를 따라 온 동네를 쫓아다녔고 의도치 않게 철수에게 온 동네를 구경시켜주고 말았죠. 해질녘, 저는 철수랑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억새밭으로 갔습니다. 가을이면 늘 보는 억새밭이지만 전 아직도 가을이 되면 그 옛날 그 억새밭이 생각이 나곤 하거든요. 분위기 탓일까요?
억새밭에서 저는 철수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너네 아빠는 엄청 너한테 잘해주지? 당연히 아빠니까 딸한테 잘해주지. 그건 왜 물어? 그런 집 보면 부러워. 왜? 너네 아버지는 너한테 안 그러셔? 매일 술 먹고 매일 엄마 때리고 엄마 못 때리게 하려고 생긴 멍이야. 엄마를 지켜야 하니까 엄마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어. 철수야. 아빠 피해서 여기로 온 거야. 전학만 한 5번, 6번 했을걸. 근데 시골은 처음이야. 너 같은 친구도 처음이고. 그럼 우리 친구 된 거야?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동네 사니까 친구지 뭐. 알았어. 오늘부터 우리 친구다. 친구니까 이제 나 놀리지 마. 알았지? 그건 약속 못 하겠어. 너 놀리면 너무 재미있거든. 너 진짜 혼나볼래? 아이고 무서워라. 난 도망가야겠네. 야, 너 진짜 자꾸 이럴래? 우리는 그렇게 투닥투닥거리며 친구가 됐습니다. 철수는 요즘 말로 츤데레 같았죠. 걱정 안 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몰래 와서 도와줬고, 저는 그런 철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철수가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했죠. 박철수, 박철수 오늘 안 왔어? 네, 안 왔어요. 철수 왜 안 온지 아는 사람? 영희가 알걸요. 둘이 사귄대요. 야, 너 죽을래? 어허, 조용. 영희야, 이따가 교무실로 좀 와. 선생님은 철수 집에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하셨고, 혹시 철수네 집에 가게 되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업을 마치자마자 철수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수네 집은 동네에서도 산동네에 속하는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춥던지 눈이 와서 동네를 오르면서도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고 철수가 걱정돼서 아픈 줄도 모르고 철수를 찾아갔습니다. 철수야, 아무도 없나?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에 취한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아이, 누군데 그 새끼를 찾아? 어? 너 누구야? 저 철수 친구인데요. 친구? 그놈이 친구가 있다고? 참 세상 살도 별꼴 다 보네. 너 집 잘못 찾아온 것 같다. 그 호로 자식이 너랑 친구라고? 말 되는 소리 좀 해라. 꺼져. 철수가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철수 좀 보게 해주세요. 안 꺼져. 술 취한 아저씨는 바로 철수 아빠였습니다. 아저씨가 술병을 들고 때리려고 한 순간 갑자기 철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마. 이 자식 아직도 덜 맞은 이거 안 나. 내 친구야. 하지 말라고. 이것들이 둘 다 돌았나. 잘됐다. 오늘 안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손이 근질근질하던 참인데 오늘 매 타적 좀 하자. 이리 와. 철수와 저는 아저씨에게 끌려갔고, 그때 철수는 마당에 있던 눈을 아저씨에게 뿌리고 제 손을 잡고 도망을 갔습니다. 야, 이것들이 거기 안 서. 영희야, 빨리. 저는 그 산비탈길을 철수와 정신없이 내려왔고
마을 슈퍼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너 괜찮아? 무릎 다쳤네. 숨차. 이거? 아까 너희 집 올라가다가 미끄러워서. 괜찮아. 근데 너 얼굴이. 맨날 있는 일인데 뭐. 철수야. 엄마랑 정말 꼭꼭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찾아냈더라고. 오늘 그것 때문에 또 엄마랑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겠어. 저 인간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일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죽일 거야. 전 정말 철수의 말을 듣고 어린 마음인데도 가슴이 메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죠. 결국 제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오직 아빠뿐이었습니다. 영희야, 너 괜찮아? 거길 왜 가, 네가? 아빠, 철수가 너무 불쌍해. 아빠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다신 그 집에 가지 마. 아빠가 그랬잖아.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거라고. 그리고 철수는 내 친구야. 난 친구를 버릴 수 없어. 아빠, 철수 좀 살려주면 안 돼? 철수 아빠 때문에 또 도망간대. 어떡해 아빠. 영희야. 아빠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한 후 철수를 불러 자초지종을 들었고 아빠는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한동안 철수는 아픈 엄마를 돌봐야 한다며 저랑 만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희야, 아빠 왔다. 다녀오셨어요? 우리 딸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냥 그래요. 혹시 철수 때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이야기 안 해줘야겠다. 뭘요? 철수한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뭔데요? 하여튼 딸 키워봤자 소용없어. 철수의 철자만 들어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아빠는 철수 아빠와 철수를 분리시킬 방법이 없나 찾다가 철수 아빠를 뒷조사했고 철수 아빠가 불법 도박에 절도, 상해 등 사고를 좀 많이 친 전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큰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됐는데 그 사건으로 감옥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철수 아빠가 감옥에 가는 건 안타까웠지만 이제 철수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철수에게 갔죠. 철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철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누가 또 너 놀렸어? 아니. 그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울어? 너한테 기쁜 소식 전한다는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났어. 나한테 기쁜 소식? 무슨... 너 이제 여기서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랑 헤어지지 않아도 돼. 저는 철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철수는 너무 고맙다며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했죠. 철수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행복해진 것 같았습니다. 철수네 집은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리모델링했고 철수 엄마는 지원금으로 병원에 다니며 건강을 회복하게 됐죠. 그리고 철수 또한 저소득층 지원금을 받아
교육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영희야, 이거. 이게 뭐야? 목걸이. 목걸이? 상자를 열어보니 네잎클로버가 코팅된 펜던트가 있는 목걸이였습니다. 우와, 이거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좀 예쁘게 만들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 나는 너무 예쁜데? 이번에 우리 엄마랑 나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한테 너무 고맙다고, 엄마 몸이 좀 나으면 맛있는 거 해준다고 우리 집에 초대한대. 우리 엄마 맛있는 거 엄청 잘하거든. 나야 좋지. 네잎클로버 찾기가 힘들잖아. 여기 이사 와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가 너한테 목걸이 선물해야지 하고 생각하니까 네잎클로버가 내 눈에 딱 보이는 거야. 진짜 신기했어. 고마워.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 평생 친하게 지내자. 이제 너 안 놀릴게. 정말이지? 응, 약속.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고 초중 고등학교 시절을 늘 함께 보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우리 둘은 같은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철수는 건축공학과, 저는 식품조리학과를 택했죠. 너 나 언제까지 쫓아다닐 거야? 무슨 소리야? 네가 날 쫓아다닌 거잖아. 에이, 네가 나 쫓아서 이 대학 온 거 알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야! 하여튼 너 놀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나 수업 들으러 간다. 아 참, 우리 동아리 방에서 5시 알지? 몰라. 이따 봐. 정말 매일매일 붙어 있어도 늘 좋았고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우리 둘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한 번도 이런 마음을 말로 표현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이 찾아오고야 만 겁니다. 어딜 데리고 가는 거야? 아이, 그냥 따라와. 여자애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또 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글쎄. 저는 철수를 따라 학교 강당으로 향했고 철수가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말로 하기 귀찮아서. 강당 칠판에는 오색 풍선과 진영이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장미꽃 한 다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영이,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이제부터 나랑 사귀자. 뭐? 사람 부끄럽게. 예스 아니면 너 둘 중 하나 말해. 철수야.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야 돼. 아니면 나 그냥 간다. 하나, 둘. 예스. 영희야. 철수야. 우리는 그렇게 8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철수도 건축회사에 들어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첫 월급날, 철수는 제게 또 한 번의 고백을 했죠. 영희야, 우리 맨날 이렇게 만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렇잖아. 맨날 만나서 돈 쓰지 친구들도 잘 못 만나지. 전 그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의 마음은 다 변한다던데 철수도 이제 저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한마디 받아쳤죠. 그래, 그렇긴 해.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지. 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 정말?
그래. 나도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래. 평생 너랑 있으란 법도 없고. 왜 그런 법이 없어? 뭐? 그냥 우리가 같이 살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뭐라고? 철수는 늘 이렇게 저를 예상치 못하는 순간 감동시키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재차 물었습니다. 같이 살자니 무슨 말이야? 너랑 살고 싶다고. 아이,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이 바보야. 철수는 저에게 작은 실반지를 줬고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철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이라 양가 집안에서도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철수 어머니는 저희의 결혼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생기면 꼭 너 같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언감생심. 영희가 이 못난 집안의 며느리가 될 리가 없지 했는데, 아유,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되다니 너무 고맙다, 영희야. 아유, 우리 복덩이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줌마, 아니 어머님, 제가 더 감사드리죠. 절 늘 딸처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한 가족이 되면 제가 더 잘할게요. 철수는 절 신부로 맞이하는 것에 너무 기뻐했고 저에게 잊지 못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널 지킬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말이야. 그런 무서운 말을 왜 해? 그만큼 널 사랑한다는 거지. 나도 철수 너를, 아니,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또 사랑할 거야. 영희야, 내 신부가 돼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 잘할게. 그렇게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모두 웃는 모습이었지만 단 한 사람,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빠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빠. 아유, 눈에 뭐가 들어갔나? 아빠 자주 올게요. 나 간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 남편 잘 모셔야지. 뭐하러 친정에 자주 와? 아빠, 저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늘 곁에 있던 자식이 이제 어른이 돼 또 다른 가족을 이룬다는 거. 저도 같은 부모 입장이지만 정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아마 친정 아버지도 그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건축 사무실에 다니다 현장 감독으로 승진했고 매달 전국을 돌아다니게 됐죠. 그러다 보니 한 달에 남편 얼굴을 두어 번 볼까 말까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면 저희는 다시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럼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 조금만 기다리자. 사무실 복귀하면 이제 매일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 괜찮아. 당신 사진 늘 옆에 두고 자니까 당신이 늘 곁에 있는 것 같아. 에이그, 우리 이쁜 마누라. 그렇게 남편이 일터로 가면 전 내색하진 않았지만 보내기 싫은 만큼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신혼인데 혼자 사는 것이 좀 무섭고 쓸쓸하기도 했죠. 그래서 전 늘 남편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친정도 멀고 시댁도 멀어서 신혼 초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고민한 끝에 헬스장에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남편에게 예쁜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운동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네. 지금도 몸매 좋으신데.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살들이 많아요.
여기 다니신 지 오래 되셨어요? 아니요. 저도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 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같은 동네 주민끼리 통성명이 나을까요? 저 백주 아파트 살아요. 박진식입니다. 어, 저도 거기 사는데. 그래요? 아니, 이런 우연이. 저는 진영이에요. 전 결혼은 했지만 운동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운동을 하면서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운동을 마치고 차도 마셨죠. 영희 씨는 외롭지 않아요? 안 외롭다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남편이 오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남편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부부가 됐어요. 어떨 때 보면 형제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남편분이 부럽네요. 네? 영희 씨 같은 아내를 둬서 부럽다고요. 전 순간 설레이긴 했지만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고 그 남자의 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 앞에 매일 장미꽃이 배달이 됐죠. 그리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 매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엔젤. 남편이 보낸 건가 하고 생각했고 남편이 오면 물어봐야겠다고 했죠. 꽃다발 선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고 전 남편이 온 날 물어봤죠. 난 너무 좋은데 저런데 돈 안 써도 돼. 뭐가? 저기 꽃 말이야. 저거? 저게 왜? 아니, 자기가 매일 보내잖아.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이제 또 놀릴래? 영희야, 나 정말 아니야. 누가 너한테 이런 걸. 전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아니면 누가 이 꽃다발을 보내고 저에게 사랑을 말했는지. 남편은 누가 이런 걸 보냈는지 며칠 밤을 새워 지켜봤고 꽃다발을 보낸 사람은 절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꽃다발을 안 보내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꽃을 매일 보낸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근데 이 꽃다발이 선생님을 때린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 않나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매일 꽃다발을 보내는데 이건 누가 제 아내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저희도 순찰을 그쪽으로 더 강화할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만 귀가하세요. 지금으로선 저희가 해드릴 게 없어요. 아파트 CCTV도 아무런 명분 없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만약 내 아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 각오해. 여보. 너무 예민해하지 마시고 순찰 자주 돌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문에다가 자물쇠를 6개나 달고 보안장치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전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장인 장모님한테 가 있어. 불안해서 안 되겠어. 참. 나는 장인어른 보면서 경찰 참 존경했는데 다 장인어른 같지 않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난 장인어른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지. 아빠는 당신을 많이 아껴서 그랬지. 그리고 나 친정에 못 가. 왜? 장모님이랑 싸웠어? 아니, 친정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산부인과? 어, 나 아기 가진 것 같아. 아, 정말이야? 와, 나 아빠가 되는 거야? 음. 남편은 저를 번쩍 안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남편에겐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시골이라 산부인과가 없네. 장모님이 오시면 안 될까? 아니면 우리 엄마 오라고 할까? 아직 초기라 괜찮아. 내가 힘들면 부를게. 그리고 당신이 저렇게 문에다가 철통 보안을 해놓고 가니 도둑이 왔다가도 도망가겠다. 너무 걱정 마. 그리고 이제 꽃다발 오지도 않잖아. 그래도 문 꼭 잠그고 당분간 외출은 자제해. 알겠지? 영희야. 난 정말 최고의 아빠가 될 거야. 우리 아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만들 거야. 당신은 그럴 거라 믿어. 근데 또 꽃다발 오면 바로 전화해. 알겠지? 알았어. 저는 남편과 함께 그 길로 산부인과를 갔고 임신 3주 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기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공주님 원하세요? 왕자님 원하세요? 사실 전 딸이 좋아요. 물론 아들도 좋고요. 와이프랑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어머, 애처가시네. 아기도 착상이 잘 됐고, 지금으로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게 앞으로 할 일이세요. 아셨죠? 네. 남편은 저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작업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정말 가기 싫다. 무슨 일 생기면 꼭 전화해. 알겠지? 귀에 닦지 않겠다. 걱정 말고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 나도. 남편이 떠나고 전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다니던 헬스장부터 그만둬야 했죠. 임신부에겐 너무 무리한 운동이었거든요. 우와, 임신이라니 축하드려요. 아쉽지만 보내드려야겠네요. 저희 산후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다시 꼭 만나요. 네, 그럴게요. 전 그렇게 관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저는 임신해서 괜히 예민해졌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손을 잡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챙겨온 운동 가방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영희씨, 왜 이렇게 놀라요? 아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셔서 이거 가져가야죠. 그가 내민 것은 제 운동화였습니다. 축하해요, 아기 가진 거. 감사해요. 이제 영희씨 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임신 축하 파티나 할까요? 네? 우리 둘이요? 전 자기가 뭔데 제 임신 축하 파티를 해주나 좀 의아했습니다. 그 남잔 제 표정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까 관장님이 축하해주고 싶다고 그러셔서 셋이서 밥 먹자고요. 괜찮죠? 네, 그래요. 전 남편이 없을 땐 헬스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남자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알게 모르게 받았기 때문에 밥을 한번 사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밥 먹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관장님과 셋이서 본다고 하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약속 장소에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고급 일식집이었는데 룸으로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고 거기엔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관장님은 아직 안 오셨나 봐요? 그러게요. 우리 먼저 식사할까요?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관장님 오시면...
아까 좀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먼저 먹고 있으래요. 전 그 남자의 말을 믿고 식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느 날과 다르게 제가 밥 먹는 걸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자꾸 보시길래. 아니요. 그럼 왜? 난 영희 씨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네? 당신 임신 소식 듣고 정말 기뻤어요.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 좀 지나치시네요.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요. 뭐라고요? 차도 마시고, 서로 마음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 내 꽃도 받았잖아요. 난 당신이 거절 안 하길래 내 마음을 받아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보낸 거라고요? 알면서 왜 모른 척해요? 당연히 영희 씨한테 꽃 보낼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관장님은 나중에 뵙는다고 전해주세요. 전 먼저 갈게요. 어딜 가? 너 나한테 꼬리 쳤잖아. 남자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저를 끌어안고 키스를 마구 해댔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거부했고 그 남자의 입술을 꽉 하고 깨물었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전 종업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전 너무 무섭고 떨려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죠. 그때 그 남자는 경찰에게 연행되면서 저한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히 네가 꼬리 쳤잖아. 너 불륜녀인 거 온 세상에 알릴 거야. 그리고 뱃속에 네 아이, 그 아이 내 아이야. 내가 꼭 찾아갈 거야. 네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나라고. 조용히 해. 빨리 연행해. 뭐해? 너무 무서웠습니다. 편한 사이라고 생각했고 차를 몇 번 마신 것뿐인데 사랑이라뇨.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왔죠. 영희야, 괜찮아?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괜찮아. 이제 내가 왔잖아. 괜찮아. 당신 말 들을 걸. 그 사람이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냥 미친놈이야.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해. 이제 내가 왔으니까 괜찮아. 넌 내가 꼭 지킬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도. 남편은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당분간 제 옆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만류했지만 남편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죠. 결국 남편은 2달간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제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옆에서 지켜준 덕분에 많이 안정이 됐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달 더 쓰려고 했는데.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야? 회사. 박 과장이 사직서를 냈다네. 그래서 지금 현장을 담당할 사람이 없대. 그럼 가봐야지. 한 달은 더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잘리면 아기랑 나랑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고? 당신 이제 가장이야. 난 엄마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 맡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영희야. 어머. 자기야, 배 만져봐. 빨리. 우와, 움직여. 우리 꼬물이가 움직여. 그치? 봐봐. 꼬물이도 아빠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일하러 가세요 그러잖아. 꼬물이랑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테니 얼른 가세요. 응? 남편은 밀린 일 때문인지 한 계절이 지나도록 집에 오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제 배는 불러왔고 어느덧 출산일이 다가왔죠. 영희야, 나야. 지금 어디야? 제주도.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집으로 갈 거야. 너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다른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옆에서 챙겨준다는데 난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이제 제주도 일만 마치면 본사로 복귀하잖아. 일주일만 참으면 돼. 그래, 우리 일주일만 참자. 영희야. 응? 난 널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널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늘 달콤했던 남편의 사랑 고백은 그날따라 왠지 슬프게 들렸습니다. 전 전화를 끊고 한 달 뒤 태어날 아기 용품들을 정리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뭔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전 이상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박철수 씨 아내분 되시죠? 네. 여기 병원인데요. 남편분이 2시간 전에 추락사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운명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돼. 남편이 죽다니. 오전에 통화했던 남편이 죽다니. 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전 양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고 배를 부여잡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혈이 일어났고 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영희야, 아가 정신이 좀 드니? 어머니, 아기는요? 그리고 철수 씨는요? 아기는 아주 건강하다. 그리고 철수는... 제가 눈을 떴을 때 어머니 머리엔 하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하혈을 했고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동안 아이는 출산일보다 일찍 태어났고 아이가 태어난 날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전 태어난 아기를 보며 엄마라면 웃어줘야 하는데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이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하늘이 왜 이런 슬픔을 주시는 건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엄마니까, 엄마는 강해야 하니까. 전 하늘에 간 남편 몫까지 우리 딸에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작은 요리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컸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에게 아빠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아빠 사진을 집안 곳곳에 놔두었죠. 엄마, 오늘이면 벌써 500장이야. 아빠를 유치원 때부터 그렸으니까 나 대단하지. 그래,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런데 왜 맨날 아빠를 그려? 엄마도 그려주면 안 돼? 엄마는 내 옆에 살아있잖아. 근데 아빠는 내 옆에 없어. 그렇지만 아빠를 그리면 항상 아빠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느껴져. 그림을 그리면 아빠가 꼭 나한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빠 얼굴 눈 감고도 그린다니까. 그래, 우리 사랑이가 이렇게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도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실 거야. 딸아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밝고 명랑하게 성장했고 하늘에 있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컸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전 매일 남편을 그리워했죠. 오랜만에 한가한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이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누구세요? 전 아무런 생각 없이 문을 열었고 전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을 보고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말이 되나? 하늘나라에 있어야 할 남편이 떡 하고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보, 영희야. 아빠? 그래, 아빠야. 아빠야.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가라고 밀어냈습니다. 나가요. 나가요, 당장. 영희야, 나야 철수. 당신 남편. 우리 남편은 죽었어.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지난 15년이란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죽었던 남편이 살아오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단 한 번이라도 남편을 만날 수 있다면 영원이라도 팔겠다고 기도했었죠. 그런 제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당신 맞아? 정말 박철수 맞아? 그래, 나 맞아.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박철수. 1시간 넘게 현관 앞에서 둘이 부여잡고 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딸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친정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죽었다 살아온 사이를 보더니 말문이 막히셨죠. 자네 진짜 박서방 맞나? 맞아? 네, 장인어른. 어렸을 때부터 절 아들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저 철수예요. 아이고, 맞네, 맞아. 아이고, 이 사람아 어디 갔다 왔나? 아이고. 전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남편은 15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큰 빚을 졌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올까봐 매일매일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 직원과 옷이 바뀌었고 옷이 바뀐 걸 그 직원이 추락사한 후 알게 됐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고 사람들은 옷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보고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실을 알자마자 그 길로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을 쳤고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고 했죠. 그러면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가족이 왜 있는데? 당신 그렇게 무심한 사람이었어? 15년 동안 닥치는 대로 일했어. 그리고 당신이랑 사랑이한테 돌아갈 날만 기다렸어. 그날이 이제 온 거야, 영희야.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서울로 올라오셨고 아들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전 하느님께 너무 감사했죠. 기적을 제게 선물해 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15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이랑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 저희와 함께 사셨습니다. 온 가족이 남편이 돌아온 걸 기뻐했지만 왠지 모르게 딸아이는 아빠를 볼 때마다 대면대면했죠. 전 아이가 사춘기이기도 하고 죽었던 아빠가 살아 들어온 것에 대해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서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랑아, 네가 매일 그리워하던 아빠가 오셨어. 기적 같은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지. 하지만 엄마는 네가 많이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해. 엄만 이해해. 엄마, 응? 나도 아빠가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쁠까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진짜 아빠가 우리 곁에 오셨고. 근데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아빠가 아니라니. 난 거의 매일 아빠를 그렸어. 그때 그랬잖아. 난 눈 감고도 아빠를 그린다고. 아빠 얼굴에 모든 것을 다 알아. 아빠의 작은 점까지도.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빠는 내가 아는 아빠가 아니야. 전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아이는 정말 유치원 때부터 아빠만 그렸습니다.
아빠의 외모에 대해선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딸아이의 말이 그냥 허투루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진들 봐봐. 아빠는 웃을 때 항상 보조개가 생겨. 그리고 여기. 아빠가 엄마를 쳐다볼 때 귀 밑에 점 보여? 근데 저 아저씨는 보조개도 점도 없어. 내가 수없이 확인했어. 정말이야.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겨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늘 남편의 웃는 모습이 좋았고, 남편은 보조개를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 같다고 했죠. 전 그날 밤 잠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웃지 않아서 보조개는 알 수 없었지만 딸아이가 말한 사진에 있는 귀 밑에 점은 없었습니다. 전 생각했습니다. 점은 제거할 수도 있지 않나 하고 말이죠. 전 남편이 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남편이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일찍 일어났네? 우리 집에 오니까 정말 매일매일 꿀잠이야. 당신도 그렇지? 저를 보며 웃는 남편의 얼굴을 정말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서 웃고 있는 이 남자는 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미리 준비했던 망치를 꺼내 남편의 얼굴을 때렸고, 그 남자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당신 왜 그래? 당신 누구야? 누구냐고? 당신 남편이지 누구긴 누구야? 거짓말 하지 마. 이 미친놈. 전 아이와 시어머니를 깨워 도망을 치려고 했고, 그 남자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저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야, 살아 돌아온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남편을 때려. 엄마, 무서워. 아니, 저놈 누구냐? 사랑의 애미야. 한 발짝만 가까이 와봐. 죽여버릴 거야. 딸과 시어머니를 해치려는 그 남자에게 다시 망치를 던졌고, 전 필사적으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제게 왜 일어난 건지, 그리고 저 남자는 누군지, 전 정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전 경찰 수사를 통해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15년 전 스토킹했던 그 남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토록 시어머니와 남편을 괴롭혔던 시아버지가 낳은 의붓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한동안 정신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전 정말 혼이 나간 채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끔찍했던 기억이 15년 뒤에 다시 찾아오다니. 전 15년 전 남편이 스토커로부터 절 지키려 했던 것처럼 딸아이를 잃을 것만 같아 매일 두려웠습니다.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깨어나시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희야, 우리 철수의 형제지 않니? 우리 용서해주자. 철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주자.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 남자는 우리 속이고 우리 가족을 해치려던 사람이에요. 제발, 응?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정말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에 가서 그 사기꾼을 데리고 나왔고, 전 시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영희 씨 되시죠? 네. 몇 달 전 남편을 사칭했던 남자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 인간 소식은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네네. 근데
그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네? 전 그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며 아들처럼 거두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다뇨. 그런데 사망 장소를 듣고 전 더 놀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던 옛날 집이었다는 겁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시어머니는 아주 태연하게 집안 청소를 하고 계셨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지. 근데 그 벌이 때로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단다. 그럼 다시 제대로 벌을 받아야지.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말이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돌아가신 시아버지 산소로 데려갔고 옛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 남자를 방에 가둔 뒤 불을 질렀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가슴에 멍을 안고 살아야 했던 시어머니. 어머님은 대를 이은 이 질긴 악연을 어머님 스스로 끊으신 겁니다. 1년 후 저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16년이 지난 뒤 그제서야 전 남편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이제 진짜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야 해. 그날 딸아이는 우리 세 가족을 그려서 납골함에 넣었습니다. 진짜 이제 세 가족이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 말합니다. 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이를 떠나보냈지만 원치 않았던 상처를 다시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떠나간 이를 그리워한다면 다시 살아온다는 기도보단 그 사람이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